역사. 그러니까 네. 누구나의 유산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뭔가 바그너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서양 음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세 시대 음악이 어땠었고, 그리고 중세 시대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이제 바로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바로크 시대 음악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주로 듣는 음악들이고, 바로크는 지금 연주가 많이 되는데 당연히 뭐 이제 르네상스나 뭐 중세 시대 음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완결성이 좀 낮아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연주가 많이 안 됩니다.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크 음악부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대에도 듣는 고전 음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잠시만요. 이거를 할 수가 있으면 아이패드를 연결하려고요. 추가로. 네. 이제 바로크 음악의 처음에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거는 이제 뭐 대위법이라든가, 네, 이걸 되게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강의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뭐 대위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호모포니라고 하는 뭐 약간 합주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성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화성의 뭔가 가장 이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기 그런 거거든요. 그 오디오가 없어. 네. 제가 2명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공유를 해드릴게요. 되게 좀 난잡하게 제가 정리해놔갖고 되게 공유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화성이라는 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클래시컬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전주의 음악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전주의는 그 하이든 아니면 뭐 이제 뭐 비발디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베토벤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는 고전으로 보기도 하고 낭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고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고전에 와서 그 교향곡이 탄생을 합니다. 그 저번에 이제 사실은 켈빈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교향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 음악사를 준비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향곡이라는 그 장르가 생긴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이제 1700년대부터 된 거거든요. 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4악장 형식으로 해서 연주 음악이라든가 뭐 그게 특히 이제 기악으로 모든 악장이 거의 구성된 뭐 그런 그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교향곡이 탄생한 거고, 교향곡의 탄생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건 하이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음악이 딱 장르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아는 장르, 뭐 실내 악곡이니, 뭐 협주곡이니, 뭐 저기 뭐 교향곡이니 이런 장르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음악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걸 근데 들을 수가 있나? 여기 좀 하면 좀 틀으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소나타 형식은 사실은 소나타랑은 다른 거예요. 소나타 형식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주제와 2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1주제와 2주제가 뭔가 발전을 이뤄서 뭔가 약간 그런 화성적인 베리에이션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재연부에서 다시 1주제와 2주제가 나오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막 시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수미상관이라고. 그런 체계를 가진 음악의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향곡 1악장은 뭐 이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 가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기회가 생기시면은 교향곡 1악장이 나온다. 무조건 소나타 형식의 문법에 맞춰서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화성적인 특징은 1주제랑 2주제는 그 저기 뭐냐 그 딸림 화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딸림 화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1도와 5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시작했으면 솔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C 메이저로 시작했다? 그럼 G 메이저가 나와야 돼요. 이 주제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화성적인 연관성을 가진 1주제와 2주제를 연주를 하고 그리고 화성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지만 1주제와 2주제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요새는 잘 안 쓰지만 1주제가 남성적이면 2주제는 여성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지 네. 이 타이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교향곡을 들으신다. 그러면은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네? 그럼 2주제가 된 거고 그리고 2주제가 끝나고 나서 1주제랑 뭐 비슷한 게 나오는데 약간 바뀌었네? 그러면 발전부에 진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게 무조건 다시 되돌아와요. 그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 할 때 되게 망신당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언제 끝나는지 몰라갖고 박수 잘못 치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히 이제 차이코프스키가 되게 그 박수를 잘못 치는 주범인데 왜냐면은 그 일단 음악을 들을 때 절대로 악장 간에는 박수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1악장이 끝났다고 박수 치면은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의 취급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음악은 4악장까지 돼 있다. 뭐 이제 6악장까지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잘못 치면 약간 망신당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교향곡 1악장은 항상 소나타 형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은 교향곡은 원래는 4악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향곡을 들으러 간다. 그러면 악장이 대부분 4개겠구나 라고 그 예측을 하고 가시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고전 시대에 가면은 되게 교향곡들이 보시면 그 하이든,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굉장히 다작해요. 엄청나게 작품 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는 뭐 교향곡이 뭐 40 몇 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베토벤 이후로는 뭐 베토벤이 9번 교향곡까지 딱 쓰고 이제 죽었다 보니까 베토벤 이후로 막 그 좀 약간 위대하다라고 하는 작곡가들이 다들 그 9번 교향곡에 대한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9번을 쓰고 나면 내가 죽는다. 네, 그래서 그 말러 같은 경우는 9번 교향곡의 이름을 9번 교향곡이라고 안 하고 바꿨어요. 대지의 노래라고. 그러고 나서 진짜로 9번 교향곡을 쓰다가 죽었어요. 쓰고 죽었어요. 네. 9번 교향곡은 완성하고 10번 교향곡을 쓰다가 죽었어요. 네, 그런 이제 징크스를 만드는 거는 이제 베토벤 이후인데 근데 베토벤 이후에는 왜 이렇게 작품 수가 적냐 그러면은 고전은 그 되게 음악이 예측 가능해요. 그 뭔가 이 문법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문법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이제 뭐 하이든이랑 모차르트 그 곡을 듣다 보면은 완전히 그 뭐라 해야지 그 딱 짜여진 책에서 거의 벗어남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향곡이 다 4악장으로 돼 있고 대부분 이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4악장이 첫 번째는 그 말씀드린 소나타 형식의 알레그로 악장이에요. 대부분이 알레그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2악장은 교향곡 2악장은 되게 느린 악장이라 그래가지고 춤곡이 들어갑니다. 네. 뭐 이제 이게 어떤 춤이 들어갈지는 이제 뭐 저기 대부분이 뭐 작곡가가 개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2악장은 느리고 지루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악장은 이제 미뉴에트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템포를 올리거나 아니면 스케르초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약간 세속음악풍의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음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악장 같은 경우는 1악장이랑 거의 형식을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해서 뭔가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향곡은 대부분 1악장하고 4악장이 굉장히 극적이고 2악장은 느리고 3악장은 그 뭐라 그래야지? 약간 중간자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2악장이 되게 처지다 보니까 4악장으로 도약하는 그런 어떤 중간 매개 역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부숴놓은 게 베토벤이에요. 뭐 베토벤을 다룰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베토벤은 뭐 피아노 콘체르토도 그렇고 뭐 교향곡을 들어도 그렇고 실내악곡을 들어도 그렇고 한 뭐 1번에서 3번 정도 될 때는 거의 이거는 뭐 베토벤이 쓴 건지 모차르트가 쓴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고전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요. 근데 한 중기 정도 가서 이제 베토벤이 한 40대 정도 됐을 때 그때쯤 가서는 완전히 그 체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교향곡에는 절대로 성악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교향곡이 이제 모두 기악곡으로 작곡을 하는 게 기본적인 형식이었는데 4번은 교향곡 이름 자체가 합창이잖아요. 그래서 4악장에 갑자기 합창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형식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의 특징은 2악장하고 3악장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교향곡의 2악장이 거의 대부분이 스케르초예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알레그로 악장으로 소나타 형식으로 되게 짜임새 있는 음악을 보여준 다음에 스케르초 악장으로 뭔가 긴장감을 올리고 그리고 엄청 루즈한 악장이 나온 다음에 4악장에서 다시 극적으로 올라가요. 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뭐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3악장이 느린 악장이 되게 되면은 4악장이 굉장히 극적으로 보일 거잖아요. 네, 그거를 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번 교향곡 같은 경우도 이제 합창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처지다 갑자기 이렇게 극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소나타 형식을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빰빰빰빰빰빰빰 그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거든요. 네, 그거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그게 정말 아주 전형적으로 어떤 변형도 거치지 않은 소나타 형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 곡이. 네. 근데 베토벤은 진짜로 이 베토벤이 좀 음악을 알고 들으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예를 들면은 음악사 시간에 좀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이제 화성을 구성하는 게 1, 3, 5도잖아요. 도미솔 이런 식으로 이제 1, 3, 5도가 다 나오면은 이 화성은 뭐 이건 C 메이저다, 뭐 G 메이저다, 뭐 C 마이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토벤은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중에서 2개만 계속 나와요. 처음에 서두에. 그래가지고 이 어떤 배경 지식이 없이 들으면 이거 뭐야? 화성이 뭐지? 예를 들면 뭐 도하고 미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C 메이저인가?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뭐 밑에 도미가 이제 3, 5도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리면은 뭐 라샤 뭐 이런 게 되겠네요. 라샤 혹은 뭐 A 플랫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장조지. 네. 단조로 구성하면은 조가 달라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음을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안 칩니다. 화성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딱 들었을 때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환희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는 작곡가였어요. 그리고 바그너는 요 바로 다음이에요. 베토벤 바로 다음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낭만주의 음악이다라고
많이 듣는 게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차이코프스키거든요. 왜냐면은 그 실제로 연주장에 들어가 봤을 때 정말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들려주면 거의 성공합니다. 네, 왜냐하면 화려하거든요. 되게 화려하고 쉽고 엄청 막 그 극적이에요. 그 진행도 막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막 그러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중에 차이코프스키 음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정도 되면은 뭐 형식이 완전 다 깨져요. 막 그 4악장으로 된 교향곡이 거의 없습니다. 6악장으로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고, 뭐 슈베르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작곡가인데, 그 슈베르트는 굉장히 소박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낭만인데 좀 더 이제 고전에서 좀 더 약간 모차르트적인 약간 순수성 이런 거를 가진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러는 말러가 되게 유명한 지휘자였거든요. 네, 지휘자로 되게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뭐 빈필 상인이었고, 뭐 그 뭔가 작곡가로서보다는 지휘자로 훨씬 그 명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뭐 지금은 사실은 이게 좀 그렇게 됐는데, 뭐 이게 자꾸 있어 보이니즘을 위한 어떤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뭐 약간 나름 음악 좀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말러 애호가들이에요. 지금 2000년대 와서는. 그래서 아예 뭐 누굴 좋아하냐 작곡가 그랬을 때 말러라고 하면은 이 사람 좀 음악 듣는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러는 그 베토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들이랑 그리고 바그너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들을 많이 이제 계승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택이었으면은 이걸 좀 들어봤을 텐데 그 말러 교향곡에도 똑같이 이제 소나타 형식이 나오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링크로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왜 다들 말로를 좋아하는 이게 말러가 되게 기묘한 매력이 있어요. 말러가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베토벤스러운데 말러가 되게 유명한 유대인 작곡가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유대 민속 음악 같은 것들 2악장에 갑자기 집어넣는다던가, 그래가지고 뭔가 전통적으로 전혀 이제 클래식곡에서 안 썼던 뭐 나름의 어떤 유행곡이라든가 자기 민요 같은 것들을 그 음악으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네, 그런 특징들이 되게 뭐라 해야지, 좀 이색적으로 들린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말러 시대가 막 그럴 때거든요. 클림트랑 말러가 되게 나름 되게 교류가 있었어요. 클림트가 이제 말러를 그림을 그린 것도 있었고, 그 클림트 그림 보면 막 되게 화려하잖아요. 금색 있고 그 막 진짜 막 구조물들, 그리고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이런 특징을 말로 음악도 가지고 있어요. 말로 음악이 되게 화려하고 되게 웅장해요. 그래서 말로 음악을 연주한다 그러면 일단 티켓 값이 꽤 비싸요. 왜냐하면 연주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성악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제 네, 다음에 네, 쭉 해주십시오. 네. 네, 네, 아닙니다. 네, 마이크 꺼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뭐 그 바그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그너가 얼마나 어떻게 나쁜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일대기다 보니까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위키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일단은 뭐 바그너의 어떤 전기적인 특징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뭔가 노력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바그너가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 다음이고 말러보다는 좀 앞선 사람이죠. 그 바그너의
출생 관련해서 되게 특징적인 게 바그너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이게 되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정신 분석한 이런 한 사람들이 이래서 얘가 좀 뭐라 해야지 좀 이상하구나 그런 요인으로 많이 꼽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자랐었고 젊었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막 많이 앓고 자랐었고 그리고 바그너는 되게 우리가 지금 바그너 딱 생각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 독일의 대표 주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뭐 독일이 통일된 게 그 비스마르크 때잖아요. 사실 비스마르크 이전에는 독일은 굉장히 많은 이제 도시 국가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연합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시 국가들이 따로 있는 거고 얘네들이 그냥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독일어권의 여러 도시에서 살았었는데 대부분이 동독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약간 저는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독일 정신의 약간 총화 같은 사람인데 동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통 독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뭔가 동유럽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동유럽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었고 진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그너가 되게 순수한 작곡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그너가 사실은 정치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정치에 참여하고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되게 젊었을 때 특히 이제 30대 초반 이럴 때 바쿠닌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약간 마르크스랑 동시대인 아니면 마르크스보다 약간 앞선가 뭐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과격한 무정부주의자예요. 이 무정부주의자적이고 그리고 좌파적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끌렸었어요. 되게 특이하게.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되게 젊었을 때는 좌익 활동에 많이 연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쫓겨나요. 네. 쫓겨나서 이 바그너가 처음에 태어난 데는 라이프치히고 그리고 뭐 드리스덴에서 나름 지휘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정기적인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바그너가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약간 염세주의 철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바그너 오페라를 보다 보면은 뭐라 해야지 약간 로맨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되게 냉소주의가 있거든요. 되게 막 엄청 막 그런 로맨틱하고 그런 게 절대로 전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여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끝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혹은 그러니까 바그너는 굉장히 마초이즘으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혹은 뭐 그런 거예요. 뭐 여성이 희생을 해서 이 남자를 개과천선시키고 죽는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가 많은데 뭐 이게 쇼펜하우어와 어떤 뭐 접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그너의 대표작 중에서 뭔가 초기에 사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리엔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방황하는 네덜란드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플라잉 더치맨인 거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오징어 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오징어 같이 생긴 사람이 선장이고 막 대부속품으로 막 일하고 있는 약간 노비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 캐러비안의 해적의 장면이 이 오페라에서 유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탄호이저는 어떤 줄거리가 있냐면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남자가 그 비너스 있잖아요. 비너스. 그 이제 독일어로는 베누스라고 하는데 뭔가 베누스랑 같이 그 지내면서 이 사람이 원래 기사인데 되게 뭔가 그 영웅 같은 사람이었는데 뭔가 베누스랑 같이 사랑에 빠져서 뭔가 쾌락을 탐닉하다가 그러다가 뭔가 이 사람을 되게 그 진실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베누스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정신 차리게 하고 뭔가 이제 쾌락과 향락을 탐닉하는 삶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영웅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네 그런 그 여자 죽나요? 네, 그 여자가 죽습니다. 역시. 네, 뭐 그런 뭐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오페라였고 그리고 뭐 트리스탄과 이솔데라는 그 오페라도 작곡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뭔가 이제 트리스탄이랑 이솔데가 친척인가 뭔가 그런데 뭐 마법의 약인가 뭐 그거를 잘못 먹어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져서 이 뭔가 이 중에서 이제 트리스탄이 뭔가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랑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게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자꾸 네, 그리고 뭐 플라잉 더치면은 제가 좀 뭐 설명은 잘 안 했지만 되게 그 저주에 걸린 그 7년에 한 번만 육지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저주에 걸린 뭐 배가 있고 여기 선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자의 희생으로 인해서 뭔가 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뭐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그런 그 작곡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바그너가 되게 나쁜 사람의 그 나쁜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네, 이혼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연문설이 많았어요. 근데 보면은 진짜 희한한 게 바그너 지금 얼굴을 보시면은 바그너가 이렇게 잘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머리가 크고 키가 작은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과 그 연문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루트비히 2세라는 그 군주가 있거든요. 바이에른 왕국에. 이 사람이 그 저기 뭐 좀 찾아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미남이고 되게 나름 되게 뭔가 이 당시에 없나 보네. 네. 이건가? 아닌가 보다. 이게 다 녹화되고 있으니 참.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걸로 유명하고 예술의 후원가로도 유명하고 되게 유명한 동성애자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이제 바이에른의 군주였는데 이 사람을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바이에른 공국에서 그 바그너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혹시 이제 바그너에 대해서 뭔가 바그너 음악의 정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이로이트 음악 페스티벌을 가는 게 그 이제 바그네리안들의 소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로이트 극장을 이 사람이 지어줘요. 근데 이제 바이로이트 극장의 특징이 정말 바그너 오페라를 그 뭔가 공연하기에 최적의 어떤 극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바그너는 사실은 작곡가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대본을 다 자기가 직접 썼었고 그리고 사실은 뭔가 자기 자신이 약간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막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이로이트 극장은
그 오케스트라 피트 있잖아요. 그 저기 오페라 같은 거 상연하면은 오케스트라가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 피트를 무슨 약간 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바그너 오페라가 한 4시간, 5시간씩 되는데 그동안 그 약간 굴 같은 데 갇혀가지고 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야 됩니다. 어? 네, 네, 그런 굉장히 약간 네, 노동 끼울려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공연 같은 거 보시면은 연주자들이 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일단 장기전이니까. 그죠. 그 약간 엘리베이터 같이 그렇게 갇혀 있는 경우 환경이 한 4시간씩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링사이클이 총 공연 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되거든요. 총 이제 내부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16시간 동안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에 하진 않지만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진짜 뭐 지휘자고 뭐고 연주자고 완전 나자빠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콘서트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콘서트 오페라면은 이제 뭐 무대 위에서 하는 건데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 뭐라 해야지 그 시멘트 굴같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들 옷을 편하게 입고 있어요. 이 바그너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할 때. 네, 아무튼 이거를 지어줘요. 그리고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사람이 다 바그너의 후손이에요. 네, 그래서 모시기 바그너라는 사람이 계속 그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서 재단 같이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참 저는 되게 유럽 문화가 진짜 특이한 게 사실은 지금도 군주제가 남아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용납이 된다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왜 있는 걸까요? 뭔가 그냥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뭔가 근대로 이행을 한 거잖아요. 갑자기 막 신분제도 하루아침에 폐지를 해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게 막 말살되고 뭐 그런 거에 처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중세나 뭐 근대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행되는 게 되게 강제적으로 됐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굳이 끝낼 이유가 없는 그렇죠.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뭐 사실은 뭐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통일된 게 되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 서울에서 뭐 경기도 어디로 벗어난다. 바로 갑자기 막 냄새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막 그 기반 시설이 엄청 없잖아요. 사실 제가 인천에도 살았었는데 인천이 진짜 저는 이게 서울과 인천이 그렇게 많이 격차가 있지 몰랐는데 정말 약간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은 예를 들면 뭐 뮌헨, 뭐 이게 뭐 베를린도 그렇지만 뭐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데 굉장히 다 큰 도시들이 있고 유적도 있고 뭐 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방에 사실은 국가였고 국가의 수도였잖아요. 얘네가. 국자마다 수도였으니까. 네. 근데 뭐 우리나라 뭐 경주가 수도였던 건 진짜 몇천 년 전인 거고. 그죠? 너무 그죠? 옛날. 네. 한양이 수도로 되고 우리나라는 또 진짜 희한하게 왕조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모든 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근데 뜯어 먹혔네요. 네, 되게 기꺼이 뜯어먹혀서 되게 막 나중에 약간 말로가 안 좋았어요. 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오는데 그 바그너를 계속 감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았는데 끝까지 지켜줍니다. 바그너가 죽을 때까지. 왜 사랑했나? 뭐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약간 좀 네. 유약하신 분이었나? 그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바그너 그 뭐라 해야지 오페라가
되게 영웅적이고 되게 신화적인 것들을 다루는 데다가 사실 오케스트레이션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 일단 인원만 따지고 보면은 그 베토벤하고 바그너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모차르트에서 바그너는 뭐 사실은 거의 뭐 규모가 예,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거든요. 뭐 그런 거에 약간 매료가 된 것 같아요. 크고 영웅적이고 막 화려한 것들. 네. 네. 그리고 바그너가 그 바그너 음악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만들었어요. 그 금관 악기인데 그래서 바그너 튜바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그 악기는 정말 바그너 음악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바그너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나름 연습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도요? 네. 신기하다. 그렇죠. 되게 많이 뜯어먹었고 그 뜯어먹으면서 뭐 이제 음악만 작곡을 한 게 아니라 바그너가 굉장히 낭비병이 심했어요. 특히 뭐 의복이라든가 뭐 이제 뭐 아니면 가구 뭐 집 꾸미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뭐 되게 화려한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물주가 됐던 사람입니다. 네, 루드비히 2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하고 네, 다음에 니벨룽의 반지의 스토리를 좀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준비하다 보니까 욕심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하면서 좀 나름 어떤 북유럽 신화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니벨룽의 반지가 네,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재밌게 듣고 있었고 네. 이제 리벨룸 반지 들어가니까 잠시 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왜 아까 그 바그너의 결국 후원자죠? 후원자 얘기 나와서 되게 흥미롭고 지난번에도 한 말씀 주셔가지고요. 예, 되게 맞아요. 흥미롭고 네. 이 당시의 예술가들은 사실은 그 역사라는 시간을 뚫고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후원자라는 든든한 어떤 물주의 도움이 있었어야만 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후에도 뭐 예술가들은 여러 그랬지만 뭔가 이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쭉 풀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책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음악가, 유명한 예술가, 미술가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작품을 알고 있는데 그 뒷배경에는 또 후원자들이 있는 거고 그 후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결국 가문 대대로 사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골모라는 것은 비슷한 그런 무리들 간에 내가 더 잘났다는 걸 표출하는 것인데 그 비싼 옷을 사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사실 이런 걸로는 이제 게임이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나만이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궁극적 예술적 가치를 가진 무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임할 때마다 내가 요즘 내가 후원하는 예술가가 아주 천재성이 있는데 야 이런 그림을 나한테 자화상으로 바쳤어 이러면서 이제 걸려 있는 그 집에 다 초대를 해서 한번 다 보여주고 막 다들 와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딴 집에 이제 초대해 갔더니 내가 요즘 후원하는 작곡가가 뭐 곡을 하나 썼는데 뭐 식사하면서 같이 들어볼까 이러면서 또 음악 나오면 또 와 하고 막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 이제 문화적 코드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그런 어떤 후원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후원자들과 연결돼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조기 교육을 받고 브로커들이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또 그 후원자가 능력이 되면 예술가들도 같은 분야에서도 이제 리그가 나눠져 있고 가장 메이저로 활동하는 그 예술가가 있는 반면 너는 약간 2부에 있는데 실력이 좋으면 나중에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녁 식사에 너 와서 연주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뭔가 그렇게
흘러간 어떤 그 문화나 그런 배경들 생각하면 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극심한 어떤 빈부의 격차가 이런 예술을 꽃피우는 또 자양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주제가 사실 음악에서 되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인 게 제가 뭐 약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건 다 넘어갔지만 사실은 바흐 같은 경우는 그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약간 정규직 노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흐가 굉장히 많은 작곡을 했는데 이게 진짜 바흐가 스케줄이 엄청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우리가 지금 성당에 가면은 매주 똑같은 뭐 음악이 나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바흐는 자기 직접 작곡을 해서 합창단 연습시키고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켜서 그 이제 뭐 저기 일요일마다 연주를 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매주 다 작곡을 해갖고 올렸어요. 매주 작곡해서 연습시키고 와. 지휘해서 올렸어요. 매주 다른 곡을 네. 거의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의 그래서 바흐는 되게 이건 신이 소박하게 내린 산 사람이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좀 못할 텐데. 와. 그죠. 네.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핸델 같은 경우는 야. 네, 뭔가 인생의 네. 시기가 많이 나뉘지만 뭔가 이제 대중적으로 오페라 같은 것도 작곡하다가 이걸 가지고 뭐 파리넬리 같은 그런 그 영화에서 뭐 극적인 소재로 쓰게 됐는데 언젠가부터 오페라 안 쓰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왕실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이제 왕이 네. 막 이렇게 뭐 이제 서민들이랑 같이 오페라 감상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핸델 같은 경우는 사실 왕실의 전속 작곡가였죠. 공무원이네요. 네, 공무원이었죠. 공무원. 네, 바흐는 뭔가 그냥 정규직이었고 약간 핸델은 공무원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되게 나중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하이든 같은 경우는 평생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저는 뭔가 테크놀로지의 어떤 발전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음악 듣고 싶으면은 뭐 벅스니 뭐니 어디 가입한 다음에 그냥 핸드폰 갖고 키면 되잖아요. 옛날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아예 음악이라는 거는 교회에 갔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어서 어떤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죠. 유일하게 듣는 음악이 그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 연주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 구스타프 레오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시대를 돌아보면은 예를 들면 바로크 시대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찬송가 부르면서 그걸 일하고 찬송가를 진짜 지금의 유행가처럼 불렀을 거라고. 네. 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점점 이제 뭐 중앙 집권화가 되고 뭐 이제 그런 권한 같은 것들이 세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벅스 트는 것처럼 음악을 듣고 싶은 귀족들이 생겼고 사실은 하이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게 이 사람들의 여흥을 위한 음악을 끊임없이 작곡을 해서 듣고 싶으면 갑자기 막 그 하이든 같은 사람 특히 이제 실내 악곡을 많이 쓴 게 실내 악곡이 뭐 이제 베토벤이 막 한 중기나 후기 정도 가면은 좀 달라지지만 처음에는 다 귀족들 그것도 굉장히 고위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한 4명에서 6명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독점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연주를 시키고 혼자 듣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마치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그렇죠. 네, 최고의 사치품이었죠. 그래서 하이든은 후작 가문의 그 평생 예술이 된 사람이었죠. 그 모차르트는 이제 모차르트부터가 그게 나름의 어떤 시작이었는데 모차르트는 어디 예속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뭐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도 있으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어디 예속된 게 아니라 뭐 황실에 갔다가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좀 일하다가 뭐 나름 의뢰를 받아가지고 뭐 또 연주를 하다가 약간 자유롭게 살았었고 이제 베토벤이 되게 진짜 베토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작가인 이유 중에 하나가
베토벤은 평생 누구 하이노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어디 전속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 베토벤은 너무 막 자기 너무 팬이라서 한 번만 여기 와서 연주해 줄 수 있냐 그랬을 때 거절하고, 네. 뭐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뭐 귀족의 무슨 누가 뭐 친척이 뭐 죽기 전에 한 번 듣고 싶다고 하더라. 한 번만 와서 연주해 주면 안 되냐. 베토벤이 그것도 거절했어요. 나는 되게 불멸의 작곡가고 나의 음악을 듣고 싶으면 공연장에 와서 들으면 된다. 내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특히 이제 그 혁명의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나폴레옹이라든가 그 어떤 왕정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예속되는 그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작곡가들이 뭐 바그너도 제가 뭐 정확히 그거를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작곡가는 투잡이 많아요. 네. 그 한동안은 특히 이제 저기 지휘자랑 투잡이 많습니다. 지휘랑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피아노랑 뭐 투잡을 한다든가 연주를 하면서 이제 지휘도 하고 뭐 작곡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뭐 슈베르트 같은 사람은 사실 연주도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네. 근데 그거에 어떤 굉장히 혁명적인 그 전환점이 된 사람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여러 가지로 혁명적인 인물이네요. 맞아요. 특히 진짜 음악적으로도 보면은 베토벤 이후로 음악이 완전히 바뀌고, 네.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다 그 전환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뭐 악보를 뜯어보면은 가장 놀라운 사람이 베토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바흐 같은 경우는 되게 수학적으로 곡을 많이 썼다고 하잖아요. 네. 뭐 바흐는 모든 음악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식이 있었거든요. 계속 바꾸고 변주해서 어디서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었는데, 베토벤은 다 뭐라 해야지? 거의 다 새로운 창작을 해냅니다. 중기 이후부터. 형식도 자기가 바꾸고. 대단합니다. 왜 네. 저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네. 그 영화사의 어떤 혁명적인 작품, 영화사 흐름을 바꾼 작품,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뭐 60, 70, 80년대 뭐 이렇게 나왔던 이제 영화들인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그 특별한 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그 소개를 다 듣고 영화사에서 진짜 이 시기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 영화를 내가 꼽는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영화를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은 영화들인 거야 다. 네. 근데 왜냐하면 그 뒤에 너무 많이 오마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마주가 된 영화를 저희는 또 보면서 계속 지나오니까 나라는 개인이 체험한 어떤 영화 컨텐츠 순서로는 그런 오마주 된 이후작들 뒤에 놓이니까 이 영화 내가 최근에 봤던 그 영화랑 되게 비슷한데? 다른 영화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혁명적인 작품들은 시대가 지난 뒤에는 애호가들만 알아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혁명적인 작품을 만났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예를 들면 영화 중에서는 전 매트릭스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매트릭스도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오마주 했지만 우와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그 매트릭스를 또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또 오마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매트릭스를 다시 보니까 그냥 스토리가 보이고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매트릭스의 강렬한 기억도 있어서지만 다른 음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베토벤의 음악을 많이 그래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들었는데 네. 베토벤은 역시 훌륭한 작가야 뭐 이러고 넘어갔죠. 근데 오늘 민선님 말씀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세를 지나서 이제 뭐 바흐를 지나서 쭉 이렇게 바로크를 이제 지나오면서 뭐 사실 음악을 많은 사람이 듣는 건 아니었겠지만 거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귀족들, 왕족들은 뭐 연주 괜찮게 하는 음악가네. 작곡을 또 좀 뭐 기분 좋게 했네. 귀에 잘 들어오네. 이러면서 이제 한 몇백 년을 보내다가 벼락같이 웬 이상한 사람의 음악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놀랬을지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잃었을 것 같아요. 전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음악 같지만 뇌리를 강하게 치는 어떤 음악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베토벤의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래도 맞아요. 베토벤은 리빙 레전드였기 때문에 정말 특히 정말 인간 승리의 어떻게 보면 교본이잖아요. 거의 한 그렇죠. 40대 청력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작곡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베토벤 음악을 잘 안 들었는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안 들었거든요. 뭔가 이게 좀 그런데 약간 지휘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좀 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베토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베토벤 4악장은 대부분 사실 그렇게 들리긴 하거든요. 특히 베토벤의 홀수 교향곡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뭐 그래서 5번, 7번, 9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석하는 게 4악장은 인간 승리를 담고 있다. 인간 승리의 드라마다. 이거를 또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나름의 거부감이 있어서 되게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안 듣기에는. 위대하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베토벤이 과연 인간 승리였을까 아니면은 진정한 집중을 할 수 있는 행운아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40대가 될 때까지 아주 어렸을 때 베토벤은 음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의 소리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해졌고 기존의 음악들 섭렵했고 또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청력을 잃음으로써 여기저기 연애에 불려가고 여기저기 막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인기 있고 없고 막 이런 어떤 소란스러움부터 조용해진 상태에서 온전히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범인이 생각할 때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소리로 연주되는 예술을 한단 말이야. 와, 이건 인간 승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오늘 갑자기 눈이 먼다. 근데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글을 쓴다. 불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활자라는 걸 알고 언어로 사고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손으로 굳이 쓰지 않고도 뭐 소리로 녹음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베토벤에게 있어서의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청력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길렀지만 이제는 정말 자기 내면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물론 자기가 자기 귀를 멀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음악이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그 베토벤의 특히 이제 청력을 잃고 나서 만들어진 특징들의 그러니까 음악들의 특징이 그리고 이거는 베토벤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모차르트 교향곡 한번 노래로 불러봐 라고 하면 부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왜냐면은 모차르트 시대 아니면 뭐 하이든 시대에는 대부분의 그 기악도 마찬가지로 성악적으로 작곡을 했어요. 즉 주선율이 있어갖고 노래로 부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베토벤 중기 이후에는 그 뭐라 해야지 약간 건축물 같이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로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선율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맞춰줘야. 네, 맞춰져야지만 딱 그 원하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베토벤의 청력 손실이 이런 음악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감정이입을 해보는 건데 베토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베토벤 이후에는 실제로 교향곡을 노래로 부를 수는 없어요. 모든 그 요소들이 합쳐져야지만 그 뭔가 그 설계한 대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사실은 모차르트 교향곡은 바이올린 연주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면 거의 그게 주선율이 되거든요. 베토벤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야, 여러모로 베토벤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네. 바그너도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베토벤 지휘자였고, 그리고 말러도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베토벤 지휘자이자 바그너 지휘자였어요. 그렇군요. 계보가 또 그렇게 거의, 이어지는군요. 네,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손꼽으라고 하면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그너와 말러의 지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작곡가 말 안 듣는 연주를 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케스트라 가가지고 듣는 음악이 이게 네.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원전 연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현대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는데 관악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특히 막 그 진짜 뭐 지금의 어떤 뭐 트럼본, 뭐 트럼펫 뭐 이런 것들은 그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 시대, 뭐 바흐 시대 완전히 달라요. 그때랑은 그 악기 생김새도 다르고 아마 음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1단의 음악가들은 이거를 살려서 연주하자 그래갖고 그거를 복구해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 뭐 예를 들면 베토벤도 뭐 이제 어떻게 편성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놨을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안 따르고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 뭐 20개만 써라 라고 했는데 40개 쓴다든가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걸 많이 했던 게 바그너랑 말러예요. 그래서 당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왜 작곡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너네 맘대로 하냐. 그러니까 그 둘이 약간 좀 성향이 좀 나랑 비슷한 게 아니 이게 현대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작곡가 원하는 거였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대 유명한 베토벤 지휘자였자 그 지휘자였기도 하지만 베토벤을 되게 맘대로 해석했던 지휘자였어요. 방금 말씀 주신 그 세 명의 인물, 그러니까 베토벤, 바그너, 말러 이 세 명만 봐도 역사는 모범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도 지독히 말을 안 듣는 문제아였고 작곡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베토벤이 내면은 대단했겠지만 그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 기존의 작법, 기존의 방식, 기존의 규정 다 뛰어넘고 깨부신 사람이요. 바그너 역시도 작곡가가 내린 지침이 사실은 절대 원칙같이 통용되던 시절에 자기가 이제 각색을 했던 것 같고 말러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아마 완벽하게 그 악보대로 연주하는 그 어떤 지휘자 100명, 1000명, 10,000명도 더 있었겠죠. 그 스펙으로 따지면 최고 스펙의 막 명문 나오고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리사이클 돌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시대에 남는 사람들은 뭔가 좀 그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뚫고 가미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아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도 그렇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와 또
또 제가 찬사를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항상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략 한 8대 2 정도의 법칙이 항상 성립되는 것 같은데 80은 기존의 룰대로 따라주고 한 그 2 정도는 좀 약간 변주를 주는 그 중에서 아주 틀어지는 몇 가지가 그나마 좀 허용이 되려면은 이 나머지 이 8이나 2 정도가 좀 성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어떤 시대를 바꿨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막 박수를 보내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살면은 내 삶이 견딜 수 있을까? 막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는 말씀인 게 저도 전략 뭐 이런 거 찾아봤을 때 뭐 옛날 그러니까 그 전략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모범 답안했던 거 그대로 따르면 무조건 망한다. 무조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카이사르, 뭐 한니발 뭐 이런 사람이 했던 거 되게 그 당시에 훌륭한 거였죠. 근데 그거를 모방한다 똑같이.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만 자기만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뭔가 최초의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최초의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시대의 다른 지휘자 그런 분들도 뭐 아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네, 스펙과 능력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난 더 좋은데 싶어서 안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그런 거죠. 뭐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많이 비교된 살리에리랑 모차르트 왜 다르냐? 모차르트는 나름 그 독자적인 작곡가였지만 살리에리는 그런 하이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근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가가 될래 아니면은 100억 자산가가 될래 했으면 저는 전혀 망설임 없이 100억 자산가를 택할 것 같아요. 저 문장은 취미로 쓰면 되죠. 100억 있으면. 맞아요. 100억 있으면. 그리고 자비를 출판도 하면 되고 네. 뿌려주면 되고. 네. 도서관에서 일하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네. 어디 기업의 회장님이 자비로 만드셔가지고 근데 이제 안 팔리니까 도서관에 강제로 기증을 해요. 뭐 50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약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탄탄한 기업들의 회장님들이 이제 그 자리에 계시면 자기가 평소에 자기 자서전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관심 분야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역사에 관해서 쓰신 분도 있고 뭐 전집을 12권짜리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분이잖아요. 100억 자산을 가지고 취미로 문장가가 되신 분들. 그것도 즐거운 인생이죠. 진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을 것 같아요. 역사에 함약을 남기지 못하겠지만 이제 함약을 남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이 편한 게 낫지 않는 생각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내 멋대로 하는 방식을 택했을 때 성공 확률은 거의 마이크로한 수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구한 역사가 지나오면서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근데 그 안에서 역사 속에 살아남아서 저희가 회자되는 사람 한 줌도 안 되니까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했을 테고 하지만 다 쓸려갔을 거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건 사실 나 죽은 뒤니까. 맞아요. 네, 나 죽은 뒤고 뭐. 맞아요. 리빙 유전자가 되면서 삶도 편하게 산다. 이건 진짜 힘든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열정과 욕심만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질도 가지고 열정과 욕심과 약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용기까지 다 가진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맞아요. 저도 만약에 막 고흐로 살래? 절대. 못 살죠. 하지만 피카소로 살래?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나쁘지 않네. 그래서 고흐로 못 살죠. 맞아. 슈베르트도 절대로
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만 박은호는 살만할 것 같아요. 박은호 되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네, 진짜 잘 뜯어 먹으면서 진짜 잘 살았는데, 네. 리빙 레전드면은 뭐 그나마 고려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돈 많은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리빙 레전드가 평생을 평탄하게 장수하고 네. 호상까지 누리면서 죽는 경우는 진짜 드물잖아요. 맞아요.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 사실 살아있을 때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였지만 되게 막 장수를 누리거나 말년 맞아요. 편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일찍 맞아요. 죽었잖아요. 맞아요. 평범하게 오래 그리고 사는 것도 나쁘지 톨스토이도 굉장히 러시아의 그 귀족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고 굉장히 장수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톨스토이 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했다고 해요. 고민도 많고 그 네. 작품들 보면은 그 톨스토이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은 러시아에 있는 농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자기가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작품 속에서나마 좀 표현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던 걸 보는데 이게 먹고 살만해지면 과연 우리는 행복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역시 아닌 게 맞나 보다. 왜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잘 살면 될 것 같았고 잘 살게 되고 났더니 또 그 다음 거 원하고 인간이 원래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그 하이퍼 리치가 돼서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방금 우리 계속 얘기 나왔던 그 후원자들처럼 이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할 것 같아요, 밤마다. 내가 15년을 후원한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선보여야 될 때가 왔는데 갑자기 손가락뼈가 부러졌어. 미치지 이제. 그런 심정? 그런 거에 되게 괴로워하고 막 짜증내하고 뭔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도 뭐가 다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배고플지언정 그리고 리빙 레전드로 살 수 있는 1000만 분의 1의 확률과 나머지는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뭐 그런 갈림길에 놓였을 때 나는 도저히 이 예술을 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뛰어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분들의 마음 짐작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웃에 사는 분 중에 좀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화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피아노 음악을 하셨대요. 음악을 꽤 잘하셔서 그쪽으로 전공으로 갈 수도 있는 소위 영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근데 그 생각이 한번 딱 가슴에 박힌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아무 조건도 지금 비워야 돼가지고 예. 저희 따로 얘기 드릴게요. 예. 시간이 많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